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사회문화 10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문화도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죠?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그죠? 다 같이 아쉬워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챕터로 잡은 사회제도와 이제 사회변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책에서 이제 16챕터부터 되어 있어요. 16챕터부터 끝까지죠. 끝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이거 1시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많이 빼죠. 많이 빼고 가는 거고요. 일단 제가 사회제도 부분에서는요. 하나만 잡았습니다. 하나만 잡았어요. 뭐만 잡았냐면요. 그 가족제도 하나만 잡았어요. 이 가족제도와 관련한 거는 문제가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가족제도를 좀 분석하는 문제, 그런 게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볼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교육제도와 종교제도라든가 혹은 대중매체와 관련된 부분은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갑자기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막 그 이상한 마음이 들어갖고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고요. 높지 않았고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될 빈도가 높은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 안 했고요. 높지 않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이 18챕터라든가 19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 정보제도, 그런데 대중매체 이런 데는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제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변동 이론과 관련한 거, 그래서 그것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변동 이론이 20챕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7챕터와 20챕터 두 가지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오늘만 챕터를 알려주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순서대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찾는데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가족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제도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딱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확대가족이고요. 하나 확대가족. 당연히 두 번째는 핵가족이죠. 핵가족. 그래서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차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확대가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로 봤을 때 뭐죠? 네, 전통사회에서 많이 하는 이제 가족 형태도 뭐요? 핵가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업사회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핵가족이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확대가족은 왜 전통사회에 발달했을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고 하죠. 그렇죠? 확대가족이 전통사회에 발달했던 이유는요, 이 전통사회가 무슨 사회였기 때문에? 네,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농업사회에 해당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순간 노동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 모내기나 이런 거 할 때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매일매일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그 많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대가족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대가족의 구성은요,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부부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혼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자녀인데 무슨 자녀요? 기혼 자녀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죠? 부부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기혼 자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가족에서 부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와 기혼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혼 자녀는 몇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기혼 자녀 뭐 한 명만 결혼했다든가 뭐 두 명이 결혼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그 밑에 또 손자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또 결혼해서 손자가 또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2세대 이상 가구는 다 확대가족입니다. 2세대 이상이 존재하는 가구는 확대가족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기혼 자녀가 이제 막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가 뭐가 됐던 거예요? 가부장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확대가족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그 가장이 가족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산업사회 이후에는요. 산업사회 이후에는 농업사회가 굉장히 많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 다니면서 막 때로 몰려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일자리 구한 다음에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이 등장했고요. 핵가족은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녀는요 미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는 미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부만 있어도요 일단 1세대가 있죠. 그죠? 1세대가 있기 때문에 부부만 있어도 핵가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부만 있거나 혹은 부부와 함께 미혼 자녀가 존재하거나 이런 경우에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핵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가부장제가 없어져요. 가부장제는 없습니다. 가부장 이런 거 없어지고요. 많이 없어지게 되고 뭘로 바뀌게 되냐면 부부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부부 중심의 가족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부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돈이 부족하면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고요. 가사노동에 시달리게 되면은 같이 가사를 분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부부가 평등한 입장에서 부부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가족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가족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론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정말 하실 게 없습니다.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확대가족의 특징과 핵가족의 특징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다만 자료 분석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실제로 나왔던 자료고요. 실제로 나왔던 자료고 출제했던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자료만 보면은 갑자기 현기증 느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침착하셨으면 안 틀리실 수 있는 문제인데 좀 안타까웠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총 가구 수 있고요. 부부 가구 그리고 한부모와 미혼 자녀 그리고 한부모와 기혼 자녀. 그래서 괄호하고 한부모 돼 있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두 분 다 계셔도 되고요. 한 분만 계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모님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얘기고요. 3세대 가구는 당연히 3세대 이상의 가구가 되겠고요. 기타 가구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기타 가구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1인 가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4세대 이상 가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타 가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과 핵 가족을 구분하고 인구수가 어디가 많은가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일단 이 자료를 분석할 때 핵 가족과 확대 가족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핵 가족을 보겠습니다. 핵 가족에 해당하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부부 가구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렇죠? 부부 가구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부모님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고 뭐가 있으면은 미혼 자녀가 있으면은 뭐에 해당한다? 핵가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부 가구와 부모와 미혼 자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핵가족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부모와 기혼 자녀, 그렇죠? 기혼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대 가족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확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맞고요. 그리고 3세대 가구. 그렇죠? 3세대 가구는 무조건 확대 가족이죠. 그렇죠? 2세대 가구 중에서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핵가족이고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대 가족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3세대 가구는 무조건 확대 가족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죠? 무조건 기혼 자녀가 하나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대 가족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죠? 확대 가족 하나 더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기타 가구 중에서 4세대 이상 가구예요. 그렇죠? 4세대 이상 가구는 무조건 확대 가족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4세대 이상 가구도 확대 가족에 넣으셔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의 함정이었어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간단했죠. 그죠? 뭐 핵가족의 퍼센티지 구하고 뭐 확대 가족 퍼센티지 구하고 인구 구하라 그러면 곱하기 하면 되고 이랬다고요. 그죠? 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이것 때문에 4세대 이상 가구 때문에요. 사람들이 확대 가족의 그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1990년에 확대 가족은 전체의 8.1%다.
7.1%와 0.4%를 더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8.1% 나왔네? 그리고 나서 오 맞구나라고 해서 맞다라고 체크를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 더 보셔야죠. 그런데 그죠? 아니라고요? 그죠? 확대 가족은 8.1% 플러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4세대 이상 가구. 그죠? 몇 명인지는 뭐 알 수 없죠. 그죠? 몇 프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4세대 이상 가구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프로는 아니다. 8.1%보다 넘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8.1%를 넘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거 두 개만 눈에 보인다고 보시고 더하기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맞다라고 체크하시니까 틀리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조금 함정으로 나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정.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파악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 나는 함정에 걸리지 않아. 그러면서 핵가족의 부부가구 그리고 한부모의 미혼자녀 그리고 1인 가구가 있으니까 1인 가구까지 핵가족 이렇게 하시면 또 인생 고달퍼지는 겁니다. 왜요? 이것도 틀리니까요. 왜? 1인 가구잖아요. 나 혼자 살아요. 그렇죠? 나 혼자 사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 살아야 가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뭐라고 치지 않아요? 가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에요. 원룸에서 혼자 사신다. 고시원에 혼자 사신다. 가족 아닙니다.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인 가구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핵가족이나 확대된 가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 과감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사회변동 이론입니다. 사회변동 이론에는 크게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환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순환론이 오히려 전통적인 그 사회변동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환론은요, 사회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생성돼요? 무언가가 생성이 됩니다. 사회가 생성이 돼요. 사회가 생성이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생성된 사회가요, 점점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발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쇠퇴를 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렇죠? 쇠퇴를 하게 되고요. 쇠퇴하다 보면 멸망을 하겠죠. 그렇죠? 멸망하고 그럼 끝이 아니라 멸망한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사회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큰 의미에서의 뭐 진화, 뭐 진보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쇠퇴, 생성 진짜로 이렇게 가는가? 되죠.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로마의 등장.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의 등장.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지중해 패권 장악, 지중해 영토, 지중해 주변 영토 확장. 그죠? 그럼 발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재정 문제로 쇠퇴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 새로운 나라 생성. 프랑크 왕국 같은 나라들 생성.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또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발전하죠. 그리고 나서 쇠퇴하죠. 쇠퇴하고 다시 새로운 게 생성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순환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입장에서 과거를 볼 때, 과거를 해석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고려의 등장, 고려의 발전, 고려의 쇠퇴, 조선의 등장, 조선의 발전, 조선의 쇠퇴.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발전 과정 이런 거를 볼 때는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연구할 때 과거의 발전상을 연구할 때 이럴 때는 나름 유용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굉장히 올드한 이론입니다. 굉장히 올드한 이론이고요. 초창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중요한 이제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교부 철학의 아버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이제 진화론을 주장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화론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화론을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요. 마르크스가 대표적인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 진화론에는 뭐가 앞에 붙어야 될까요? 앞에 사회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 진화론이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가 진화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 사회는요. 원시 공산 사회가 있었어요. 이때는 가난하지만 부자도 없고 거지도 없었어요. 그죠? 모두가 똑같이 거지였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는 아주 공평한 사회였어요. 공정한 사회였는데 그러다가 이게 발전하니까 고대 사회로 오게 되는데 이 고대는 무슨 사회였냐면 노예제 사회였어요. 네, 노예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때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겠죠. 그렇죠?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착취합니다. 그렇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가 뭐래요? 생산을 하죠. 그렇죠? 경제적인 생산을 한 다음에 이 생산한 거를 누구한테 바치는 거? 주인한테 바치는 거. 그죠? 그래서 노예 주인이 누구를 핍박하고 있어요? 노예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 억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노예를 통해서 생산한 물건들은 주인이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요. 고대 노예제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서 중세로 오게 돼요. 중세는 그 노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합니다. 무슨 사회로 발전하면 농노제 사회로 바뀌어요. 다만 농노도 주인 비슷한 것이 있죠. 그렇죠? 누가 있냐?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주. 이 영주가 누구를 착취하냐면 농노를 착취해요. 이 농노를 착취하면서 농노가 뭐라 하기 시작해요?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농노들이 생산을 하고 그걸 누가 착취해 가는 거? 영주가 착취해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농노제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발전하냐면 근대가 오게 되고요. 이 근대는 무슨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오게 되면요. 이때 자본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요. 누구를 억압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기까지 살았어요. 근대 자본주의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여기서 이때 죽는데 마르크스는 다만 예언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사회는 더 발전할 것이다.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박살낼 거다. 그러면서 무슨 사회 만들 거다? 사회주의 사회 만들 거고요. 이 사회주의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뭐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누가 봐도 진화론이죠. 그죠? 누가 봐도 진화론이에요. 딱 보세요. 그죠? 그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 발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공산주의. 최대로 발전한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발전된 사회가 있고요. 발전되지 못한 사회가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서구적이다. 서구 중심적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서구 중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죠. 근대 자본주의가 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대 노예나 중세 농노제 사회에 멈춰있는 사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회들은 아직까지 어디까지 발전하지 못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까지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나 동양 같은 경우는 어디?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 바로 서구와 서유럽화가 바로 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오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서양 세력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줄 필요 없죠. 그죠? 뭐예요? 들어간 다음에 거의 침략합니다. 그죠? 그래서 침략을 정당화해요. 침략을 정당화하고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사회의 식민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이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서 하나 하고 갈게요. 마르크스는 그럼 사회 변화의 원동력을 뭘로 봤을까요? 사회 변화의 원동력. 이거를 무엇으로 보았는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원동력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고대 노예. 그래서 주인의 노예 착취. 노예가 뭐라죠? 생산. 농노가 생산. 노동자가 생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사회변화의 원동력은 경제. 생산하면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이고요. 경제적인 생산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생산 관계가 바로 무엇이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경제적인 생산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생산 단계의 발전 과정이 사회의 발전 과정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자본과 노동자 관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생산 과정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마르크스 이론을 주고요. 예, 마르크스가 이게 경제적 생산 관계를 가지고 사회 변동 이론을 설명했다, 이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크스가 어떤 논자다? 예, 갈등론자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당연히 갈등론자죠. 예, 당연히 갈등론자로서 마르크스를 물어보기도 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이 경제랑 그 정치를 봤을 때 정치가 위에 있고요. 경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하부 구조라고 불렀고요. 정치를 상부 구조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상부 구조랑 하부 구조 중에서 마르크스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요? 네, 하부 구조인 경제를 더 중요하게 봤고요.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가 무엇을 결정한다?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부 구조, 상부 구조가 나와도요, 마르크스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마르크스의 진화론 같은 경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한 번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또 나올까봐 한 번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거. 이런 말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근대화론은 굉장히 서구적입니다. 근대화론은 서구적이다,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네, 서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대는요, 여기서 말하는 근대화는요, 뭐랑 일치하냐면요, 서구화와 일치해요. 그래서 서양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대화론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면서요, 무엇에 이용되냐면은 식민지 경영에 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예요? 침략을 해서라도 누구를 근대화시켜줘야 된다. 침략을 해서라도 아직 발전이 못된 미개발 지역, 그렇죠? 미발전 지역을 침략해서 거기를 발전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서양 사람들은 이걸 침략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침략이었다는 거고요. 이 침략을 미발전된 사회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발전 국가들의 발전 이런 게 나온다면요, 당연히 근대화 이론이고요, 서구적인 입장이고 서양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략을 정당화했다까지요. 그런데 그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건요,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근대화는 서구다라고 하는 거를 거부합니다. 근대화는 서구가 될 수 없다. 서구화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서양을 따라한다고 해서 근대화되는 게 아니고 서양을 따라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다. 니들이 쳐들어와갖고 우리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 걸 네가 막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뭐예요? 서양 세력이 서양 혹은 이제 선진국이요. 뭐예요? 그 외부 지역, 그 동양 같은 나라들, 동양이나 혹은 제3세계, 이런 국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이 이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고 할게요. 이 개도국을 뭐 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억압하고 있고, 이 동양이나 제3세계 같은 개발도상국은 이 서양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종속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혹은 발전시키고 싶은 혹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걸 누가 맡고 있다? 서양이 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발전된 게 아니다. 우리는 미발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발전이 안 된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덜 발전된 것뿐이다.
그래서 너희만 없어지면 뭐다? 너희만 없어지면 우리는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구화를 이탈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탈서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예요. 서구화를 거부하죠. 그렇죠? 서구화를 거부하고요. 발전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탈서구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은 뭐예요? 미발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저발전된 국가고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너희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발전을 넘어서서 고발전, 너희랑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대화론은요. 장점은 있냐? 있죠. 장점 있어요. 아직 개발이 덜 된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요.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런 고민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이 서양을 따라하면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발전 가능성,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냐? 있죠.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우리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서양 세력의 그런 것들 따라하면서 그 서양의 발전 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가 큰 발전을 이뤘죠. 그렇죠? 짧은 기간에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을 따라하는 게 정말 짜증나긴 하지만 그걸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대표적인 나라 우리 말고 또 바로 옆 나라 있죠. 일본 같은 경우요. 일본은 동아시아 중에서 가장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제도 문물을 통해서 큰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제국주의 국가, 서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맛이 가면서 침략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근대화 이론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의미가 있고요. 서구화가 나름 근대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죠? 가능해요. 다만 침략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종속 이론은요? 장점은 뭐예요? 서구화를 거부하면서요. 세계의 다양성을 조금 추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서구화가 반드시 근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심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종속 이론은 실제 서구의 발전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서구화가 정말로 의미가 없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속 이론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일단 서구화. 서구적인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는 진화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대화론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구적인 입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서구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이론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종속 이론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종속 이론이 이거에 반대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순환론은 서구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순환론이 서구적인 이 진화론이나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요. 순환론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기본적인 발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대화론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이론입니다. 순환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진화론이나 근대화론 같이 서구 중심적인 입장에 반대하는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종속 이론 쪽으로 가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회문화까지 다 봤고요. 이제 경제, 사회문화 전부 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론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론 강의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의 부족함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꼭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질문 남기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뭔가 좀 나왔는데요. 조금 잠깐 지우고 좀 더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요.
이런 이제 부족함들은 저의 이제 불찰이고요. 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못한 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못했어요. 문제풀이를 제가 많이 못해드렸는데요. 문제풀이는 따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파서요. 그 문제풀이를 많이 해드리니까요. 그때 이제 같이 저랑 하시면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안 하시더라고요. 문제풀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과정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꼭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저랑 같이 또 수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요. 정말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